말썽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까 우리 한무경 국회의원님한테 이것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개인 단체에서 하도록 우리가 주도들 왜냐면 배터리가 우리가 최고니까 표준 스탠다드도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국제협회 변리사님 계시는데 국제표준도 우리가 다 만들어 나가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터리 강국 몇 개국이 해서 오페크처럼 만들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먹고 살기도 급한데 그거 쫓아내면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그거에서 일정 지원을 해갖고 오페크처럼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국가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두 가지가 픽이 저거한데 지붕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 법제화 시켜야 돼요. 네? 지붕에다 해야지 왜 산을 가서 나무 있는 걸 해갖고 막 산사태 나고 그렇게 만들어요. 자, 김 교수 잠깐만. 정 교수가 혹시 그 법령 같은 거 건축 관련해서 거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주택이나 이런 쪽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신축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화가 이미 됐고요. 대신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법제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 예를 들어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의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면 안성시는 조례가 있고요. 그렇지. 안성시는 이미 조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옛날부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흐름은 좋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해주면 그게 법으로 안 하면 학교 보고만 안 해요. 우선 담당자가 싫은 걸 귀찮고 또 사고 나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 현존한 그게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방향이고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일정 그 안전이나 이런 것을 일정 정도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걸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해보셔도 영업해보셔도 알겠지만 강제적으로 안 하면 하니까 안 하지. 귀찮고 학교 총장도 그렇고 여기 모아야 돼. 아니 전기 계통을 갖다 연결할 때도 당연히 해야죠 그거를. 그래서 그럼 김 교수님 질문은 이제 그걸로 속하라 하시는 거죠? 네, 오케이. 제가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신축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이제 운용을 하잖아요. 이제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 설비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이슈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규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됐든 공장도 이제 신축 공장이 있고 기존 공장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는 대부분 20년 정도 상업운전 기간을 갖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가 좀 있어줘야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아니면 정부에서 수용하더라도 태양광 설비가 있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인증 마크를 준다든지 뭐 넷제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책을 입안을 잘 해주시면 사실은 뭐 기존에 건축이 돼 있는 뭐 10년 지난 건물들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건물을 되팔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뭐 정부가 수용하거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줘야겠고 정책도 그러면 인형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그거 하나 기획하세요. 오페크처럼 하나 만들고 기획하세요. 정말 저도 도와드립니다. 네, 김 교수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해서 저도 이거 토론에 참석했었는데 저는 이제 민간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외국에 살고 국회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어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의 예산을 가지고 국책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사실 입법입니다. 법안이 있다면은 그 법안에서 뭔가 지금 현실 시장을 맞지 않다면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법안이 없으면 다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죠. 정부 발의를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이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지금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태양광하고 이제 2차 전지를 왜 오늘 이렇게 묶어서 제가 토론을 열린다면 실제 아까 그 ESS 그 부분도 분산전 그 부분도 그거는 저도 이렇게 제가 공학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초기에 이제 태양광 사업이 벌어질 때 그게 왜 저기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밖으로 가는 이유는 사업자 자체가 영세하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 임야든 그런 걸 임차하면은 싸잖아. 왜? 기업도 생명이 이윤이기 때문에, 네? 그럼 기업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여의도를 보더라도 이 높은 고층 빌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아까도 그 수요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도심에 많은데, 왜 전부 다 그 밑으로만 가야 되는가? 네, 그런 걸 사실 국가가 먼저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이라든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태양광을 전면 폐기한 게 아니고 전면 이제 저기에서 다시 이제 정치를 이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저희가 장원석 의사님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사실 그 가장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수출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수출이 꼭 절실한 대기업들이 사실 아이백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개인이나 조그만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발전 사업자가 돼서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풍력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쪽 그 수출 기업의 그 아이백 이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실 가장 관건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정도부터 사실은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새로 시행되는 것도 꼬꾸라졌고 한 2022년부터는 사실은 그 신재생 발전 양도 꼬꾸라진 게 사실이고 뭐 이제 그러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조금 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사업자들이 그 육상이든 건물이든 상관없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조금 더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법적,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수용성 문제도 있고. 근데 수용성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그 자료도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 20몇 개의 좀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제 좀 훑어보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 어떤 사업들은 주민들이 참여한 그 평균 금액이 3, 4억씩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 300짜리 아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봤더니 그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그냥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2%면은 그 인증서로 하는 거에 그 수익에서 추가 수익에서 얼마 주고 4%까지 그 부담을 참여하면은 그걸 2배를 더 주고. 근데 이런 그 참여 사업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인데 굳이 그거를 2%냐 4%냐 이렇게 나눌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이런 것도 사실 불필요한 규제 같아서 이런 것도 그냥 싹 다 풀고 그냥 자유롭게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적게 원하면은 적은 금액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좀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수익 모델이 자기가 주민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그 투자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구조긴 한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사실은 인근의 이러한 혐오시설, 그러니까 인식대로 보면 혐오시설이잖아요.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액을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수익 구조하고 피해 보상 요거를 이렇게 잘 결합을 해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직접 PPA라는 인증서를 저희가 이제 사는, 그러니까 아리백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지금 법적으로 이제 2021년 말 2022년 해가지고 직접 PPA 그 제도도 이제 지금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사용자가 직접 그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직접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그 요금제를 지금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직접 뭐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왔을 때 당장 삼성전자는 이게 오늘 내일 이 공장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충분한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내가 사야 되는지 저쪽에서 얼만큼 발전이 될지 당장 일주일 후에 그런 예상 발전량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그것도 보면은 데일리 간격으로 전부 발전량 전부를 다 무조건 사와야 된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좀 요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직접 PPA 제도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전이 이런 전력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굳이 한전이 독점할 필요 없이 민간에 다 개방해서 누구도 다 직접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고 중개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활성화가 잘 될 거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신재생 에너지만 구입을 해서 선택적으로 살 수 있게 제도적으로만 된다면은 아리백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런 그 정책적인 주제들을 조금 풀어봤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저기 교수님께만 너무 예. 그럼 답변 한 3분 정도. 예,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직접 PPA 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원래 이제 RPS 제도 대신에 FIT 제도라고 해서 매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예를 들어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올해까지 준공한 발전소에 한해서는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킬로와트나 단가를 정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기술 개발도 많이 안 돼 있고 발전소들의 효율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장려 정책들을 펼치다가 이제 RPS 제도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저 같은 사업주들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어느 정도 사업이 예측이 가능해야 그거에 따라서 인력도 조정하고 투자금도 유치하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규모도